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네, 드디어 인프라 투자의 정석 9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4가지 인프라 분류 중에서 1번 끝냈고요. 2번 유저 페이 에셋, 사용자 부담 자산이라는 녀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용자 부담 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BTO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웰컴. 목차고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 민투법상의 민간 투자 사업을 말할 건데 BTL, BTO가 주로 있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User Pay Asset, 사용자 부담 자산은 BTO를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TO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BTL은 나중에 또 다른 분류, SOC 4가지 분류 중 다른 거 할 때 BTL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인프라의 4가지 분류 중 이제 경쟁 자산, 컴패티브 에셋은 했죠. 예, SS인데 EE를 썼네요. 된장. 예, 이해해 주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예. 죄송해요. 사용자 부담 자산, User Pay Asset이고요. 사용자 부담 자산은 사용자 요금으로 상환을 하긴 해요. 경쟁 자산처럼 어쨌거나 요금을 받아서 시장에서 뭔가 하는데 대신 해치 지급금이나 이런 정부가 뭔가 보완하는 구조가 존재해요. 경쟁 자산은 그냥 인프라 성격이 있지만 아무런 정부의 보장이 없어요. 뭔가 구제 정책도 없고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건데, 사용자 부담 자산은 역시 서바이벌 하면서 정말 시장에서 요금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최악일 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완해준다 정도 그런 부분이 사용자 부담 자산이고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해외에서, 국내도 사실이에요. 국내는 민투법상 BTO에 이게 들어가죠. 민투법상 BTO를 민간 투자 민투법, 예. 맞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죠. 네, 거기서 BTO에 대한 거고요. 어쨌거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BT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해외 거하고 하면 사용자 부담 자산은 한 3번이나 4번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이거 항상 정리하고 있죠. 지금 인프라의 정석, 이제 제 속에 0번부터 해서 쭉 1, 2, 3, 4에서 3, 4, 5, 6, 7, 8까지 해서 경쟁 자산 했고요. 다른 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 경쟁 자산 안에 전력 시장이 있어서, 전력 시장은 원래 좀 빡시거든요. 전력 시장이라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뭔가에 조금 더가 있어서 길었고, 사용자 부담 자산부터는 한 3개, 4개 정도 강의로 아마 매번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번째 있습니다. 네. 그죠? 뭐가 그쵸? 민간 투자 사업 배경. 왜 했냐? 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나? 그런 얘기고요. 정부 주도 투자의 단점. 물론 100% 단점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단점이 꽤 있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도로, 항만 등 조단위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 기간 중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요. 정부가 생짜로 지으면 당연히 건설할 때 돈이 들어가겠죠. 10조짜리 1조짜리 사업이면은 당연히 1조가 공사할 동안 들 거예요.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1조가 들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럼 정부가 예산이 1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단위 단위 사업이 공사기간 4년 5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5년이면 2천억씩 2천억씩 5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조짜리 사업은. 그러면 그 시간에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고 정황상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정부에서 조단위 사업을 하는데 굳이 1조 1000에 할지 1조 990억에 할지 1조 980억에 할지 쥐어짜고 더 싸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요인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굳이 공무원 쪽에서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하면 되지, 이거를 1억이라도 더 아껴보고 몇천이라도 더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될 좀 그런 정황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스스로 정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에서. 근데 제가 민간에도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서 제가 정부한테 했을 때 그럼 적극적으로 비용을 줄일 요인이 부족할 테니 민간에다 좀 경쟁 체제를 통해서 맡기면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겠냐,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그런 개념에서 만들었고요.
100%는 아니겠죠. 뭔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지만 정황상, 큰 흐름상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효율이 뭐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1조짜리 했을 경우는 건설가 5년 동안 정부가 그냥 그대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2천억씩 5년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그 1조 들어간 거를 50년 동안 나눠서 뭐 30년 동안 계속 뭐 예를 들어 한 500억씩 받을래나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여기서 너무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다 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부가 했을 때 1조지만 민간이 했을 때는 조금 더 새로 신기술 아니면 더 경쟁적인 입찰, 경쟁적인 하도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뭐 절감을 해서 진짜 1조 원이 아니라 8천억, 0.8조 원으로 20% 절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민간이 투자해서 인프라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민간의 돈으로 하니까 정부는 5년간 1조가 안 들어가겠죠. 뭐 다른 방식을 가게 돼요. 보시면은 아까도 했지만 그 법의 정확한 이름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용어예요, 용어. 법에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은 무엇인가요? 법에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음 어느 하나는 뭐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 댐, 중수도, 뭐 오폐수, 하폐수 처리, 재이용시설, 하천, 뭐 주차장, 도서관, 군사시설 중 복지체육시설, 군사시설 중 주거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요 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주무관청은 뭐냐? 민투법을 하면 주무관청이라는 게 항상 나와요. 그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 시설 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뭐 행정기관을 말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군사시설 관련 민간투자 사업이면은 국방부가 주무관, 국방부 뭐 사람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어쨌거나 국방부가 주무관청이 될 거고요. 뭐 도로, 뭐 우리나라 전국을 관통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뭐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 되겠죠. 네, 그러고 실시협약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 법, 민투법에 따라서 주무관청, 어떻게 보면 정부겠죠. 정부와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민간과 사업 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실시협약이라고 하고요. 실시협약은 기본 포맷이 정해져 있고 그 포맷에서 이제 세부 변동성, 세부 특성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예. 실시협약이 어쨌거나 이 실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사업 시행자는 이 민투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어쨌거나 민간이 되겠죠. 민간 회사에서 뭐 건설회사 아니면 뭐 FI, 인프라 펀드 이런 데서 돈을 모아서 SPC를 만들어서 그게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료, 이용료 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이 기반 시설의 이용자가 시행자에게 직접 시설 요금을 지불하는 금액. 그쵸? 그럼 뭐 도로 같으면은 톨게이트비가 되겠죠. 도로 이용하는 그 사람이 톨게이트비를 내니까. 그리고 뭐 공항이면 공항 시설 이용료? 무슨 뭐 있죠. 단어 뭐 요즘 공항 하도 안 가서 모르겠네요. 뭔가 비행기 요금 말고 뭔가 덤으로 공항 시설 이용료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공항공사한테 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주차장은 주차장비를 낼 거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걸 사용료라고 해요. 당연히 아는 거죠. 민간 투자 사업의 정의 뭘까요?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을 조달하여 해당 시설물을 건설해요. 빌드하고 민간의 돈으로 빌드하고 준공됐죠. 다 만들면 준공된 시설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겨요. 실컷 지어놓고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트랜스퍼 해주죠. 그러면 뭐 만들었고 넘기면 난 거진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이 규정상 정부한테 넘겼지만 정부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일정 기간 사용 권한을 제가 획득해서 시설을 운영해서 직접 오퍼레이팅에 수입을 얻거나 시설을 뭐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한테 있지만 정부가 그 사용권을 저희한테 주면은 사용권을 가진, 예를 들어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한테 넘겨주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민간 사업자 가져가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사용 권한 있는 저한테 요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요금을 받을 권리인 거죠.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는 사용료를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죠. 사용이란 말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를 그런 개념 그러니까 빌드, 짓고, BT, 트랜스퍼 한 다음에 내가 직접 운영해서 벌어먹는다. BTO. 짓고 넘긴 다음에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임대료 같은 걸 받아서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 BTL 이런 구조고요. 결국 정부는 처음에 아까 0.8조, 1조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 돈은 민간에서 아까 1조보다는 좀 절약하면 0.8조를 민간에서 알아서 조달해서 알아서 부지를 사고 건설을 준공을 해요. 그러고서 운영을 하면은 30년간, 20년간 이제 그 사용료, 예를 들어 도로를 이용하는 톨게이트비를 통해서 민간인들한테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회수하는 거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건설할 때도 민간이 지었지. 그 도로는 이제 정부, 국토교통부가 가졌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용권이라는 거를 민간에 주니까 민간이 20, 30년간 운영해서 자기가 톨게이트비 받은 걸로 자기는 투자비로 회수하고 끝.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돈을 쓴 게 없는 거죠. 원래였으면 1조를 5년간 2천억씩 5년간 1조를 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써도 되니까 좋고 BTL은 조금 다르고요. 네.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한번 볼까요? 연도별 사업수 및 평균 투자비 추이 보시면은 빨간 게 금액이네요. 금액 투자비 억 원이니까 요거는 1조 5천억이네요. 1995년에 뭐 이렇게 많이 했대? 신기하네요. 건수, 이 그래프 건수에 117건, 그러니까 건이 미친 듯이 많은데 금액은 정작 856억이면 요때가 아마 그러니까 결론은 BTL이 좀 규모도 작고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쪽은 아마 BTL이 많이 지어졌을 때고요. BTO,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 이런 거는 딱 봐도 항만 100억은 아닐 거잖아요. 몇 천억이 할 거예요. 몇 천억. 도로도 지금 우리 집 앞에서 100m 가는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한 구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면 모르겠어요. 한 1조 전후 될 거예요. 아마 공사비가 1조가 한 건. 그럼 봐봐요. 1조 한 건 여기 그냥 하나 들어가면 여기서 끝나겠네요. 어쨌거나 5천억 1조 몇 천억도 아니에요. 주로 BTO는. 근데 BTL은 막 100억 전후 단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기에는 BTL이 이때 한번 미친 듯이 인기였구나. 되게 많이 했나 보다. 그리고 건수는 되게 낮은데 총 금액이 많은 이 시기는 BTO 위주로 아마 했었나 보다. 추적할 수 있죠. 이때는 한 건인데 1조 5천이냐? 그냥 진짜 한 건이네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1995년에 한 건이 1조 5천이고 한 건이 1143. 모르겠어요. BTL은 아니었을 거예요. BTL은 아마 2005년인가 새로 생겼거든요. 어쨌거나 하지만 지금 오늘 하는 건 BTO라는 거. 왜냐면 유저 페이 에셋이니까. 고객이 낸 돈, 사용자가 낸 돈으로 벌어먹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지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BTO건, BTL이건 어쩌건 저쩌건 간 민간 투자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나?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타당성 조사, 베니핏 코스트 분석, 정책적 분석, 뭔가 이게 타당성이 있나? 경제적으로 그런 거 우리가 약간 좀 이런 주변에 광범위한 이펙트까지 감안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똥물이 나오는 무슨 뭘 만들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에 완전 피해를 주는 뭔가를 여기 땅에 짓고 하지만 내 땅은 피해가 없고 옆에만 미친 듯이 피해를 줄 뭔가를 짓는다면은 내 땅만 봤을 때는 이거 짓는 게 이득이겠지만 옆 땅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어서 얻는 플러스지만 오염물질 나가서 옆이 먹는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합치면 마이너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죠. 타당성이 없는 거, 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땅에서는 이득이라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합쳐보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아야 일단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많으면 해보는데 그럼 이제 민간 돈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민간 돈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지 민간이 할지인데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면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면 정부가 해요. 그러면 그 VFM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슉 넘으면은 결국은 재정사업 정부가 했을 때 요만큼이 드는데 민자사업을 했더니 세이브 되는 금액이 있어요. VFM이 생겨요. value for money죠. value for 저 사실 이거 안 써놨으면 money인지 몰라. value만 알고 있었는데 value for money였네요. 예, value for money가 생기면 어쨌거나 민간한테 하는 게 재정사업으로 이만한 돈을 쓰느니 민간한테서 요만한 돈을 써서 요만큼을 아끼는 게 더 이제 이익이니까 그러면 오케이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민자사업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고시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제안서 내보세요 하면 이제 여러 컨소시엄들이 제안서를 내고요. 제안서 중에서 뭐 제일 적절한 걸 선택해서 그쪽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걔네 그 협상자와 이제 실시 협약을 주무관청이 체결한 다음에 실시 협약에 따라서 뭐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BTO면은 뭐 돈을 모아 다 짓고 나면 그 사용자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민간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가 민간 투자 사업의 BTO 구조고요. 그런 구조가 User Pay Asset, 사용자 부담 자산인 거예요. 그 인프라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식은 보시면은 사실은 민투법에는 뭐 여러 개 있어요. BTO, BTL, BOT, BO 방식이 있고요. 앞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이 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요약으로 보면 BTO는 빌드, 짓고, 트랜스퍼, 짓고 넘겼는데 사용권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오퍼레이트 내 직접 운영을 해서 뭐 요금을 받던 뭘 하던 운영을 해서 받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BTO 방식이고요. BTL은 빌드, 짓고, 트랜스퍼, 정부한테 넘겨서 사용권을 받아서 L, 리스료를 받는데 이거는 사용자한테 받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같은 거죠. 학교를 제가 지어서 교육부에 넘기고 학교 사용권이 있어요. 그럼 학교를 쓰는 사람한테 저는 뭘 받아야 되는데 초딩이라고 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한테 받죠. 그러니까 사용자인 초등학생한테 받지 않고 교육부한테 해당 건물을 뭐 20년, 3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리스료를 받아요. 그걸로 회수하고 리스료를 받으니까 뭐 초등학생 인원수에 따라 리스료가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한 돈을 받고서 뭐 안전하게 상환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요랑 좀 큰 상관이 없어요. 사용자가 직접 돈을 주는 BTO 방식과 사용자가 돈을 주지 않고 주로 주무관청이 주는 방식인 BTL 방식이고요. 이게 더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고 이게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을 거고 이것도 또 좀 더 안전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BOT 방식은 빌드 지어놓고 일단 운영하다가 오퍼레이트 다 끝나면 그때 땅이랑 같이 넘겨준다. 뭐 중간에 잘못됐을 때 이건 땅을 갖고 오퍼레이팅 중에 잘못돼도 아직 땅 안 넘겼으니까 담보가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좀 담보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빌드 BO는 빌드 지어서 own 내가 가지고 그냥 운영한다. 평생 내 거네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민간 사업의 방식인 거죠. 정부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는 방식이고요. 네. BTL, BTO 구조고요. 아마 오늘은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 사용자 부담 자산인 BTO 이게 오늘은 중요하죠. BTO는 사용자, 쓴 놈, 사용한 사람이 부담해라 라는 자산이고 주로 도로, 철도 이런 거고요. 결국은 사용자, 도로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사람이 톨게이트비를 내면 서비스 제공은 도로를 깔아줬으니까 도로에 이동할 수 있게 해준 게 서비스 제공한 거고 이동하는 사람이 톨게이트비를 내면은 민자 사업자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요. 사실 처음에는 기부 채널 트랜스퍼죠. 그러니까 다 지어서 트랜스퍼해서 넘기면 관리 운영권 뭐 30년을 받아서 30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사용료를 30년 받아서 회수한다 라는 도로, 철도 등 통행과 어떤 수익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주로 하는 방식이고요. BTL은 아까 학교죠. 말한 것처럼 사용자한테 뭔가를 받지 않아요. 사용자는 뭐 국가와 간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뭘 안 낼 거고 뭐 고등학생은 무슨 학교에 뭔가 돈 내죠. 교육부에는. 어쨌거나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마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뭐 교육부한테 받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직접 그런 수요자, 사용자한테 돈을 받지 않는
그럼 주무관청한테 뭔가를 받는 구조가 BTL 구조고요. 보시면 뭐 그죠? 빌드, 트랜스퍼, 리스하면 BTL,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하면 BTO 구조예요. 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는 BTO에 대해서 좀 사례를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엔 아마 해외 사례 등을 한 다음에 이번 지금 유저 페이 에셋 사용자 부담 자산 부분은 끝내고 다시 3번, 4번으로 넘어갈 예정이니까요. 예, 또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 뭐 2번으로 넘어온 걸 인지하면서 들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가 워낙 광범위해서 어딘지 모르고 들으면 진짜 이건 뭐 무의미하니까요. 그냥 시간을 내서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좀 큰 흐름이 잘 정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쨌거나 잘 지나가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